안녕하세요, 와인 여식입니다. 벚꽃 피는 봄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여름이 온 게 느껴지시나요? 올여름은 유독 더울 거라고 하잖아요.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름 하면 해변 혹은 야외에서 즐기는 샴페인 한 잔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 샴페인 컨텐츠를 꽤 많이 한 편인데 또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아서 그동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M 샴페인의 역사나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매니악하지만 뜨고 있는 RM 샴페인들 몇 종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샴페인 편, 그 중에서 이 편에서 샴페인에는 다양한 포도 생산자들로부터 포도를 구매해서 생산을 하는 NM 샴페인과 직접 농사를 지어 샴페인을 생산하는 RM 샴페인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셨어도 안 보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여기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요즘은 NM, RM 할 것 없이 샴페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유독 떠오르는 RM 생산자들은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랐죠. 오늘은 탑급 RM 생산자인 자크셀러스부터 요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아직은 접근성이 있는 가격대의 샴페인 생산자들까지 여러 생산자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RM 샴페인 중에서도 그 끝 최고점 여기 지점에 있는 생산자 바로 이 생산자가 아닐까요? 신의 물방울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자크셀러스입니다. 자크셀러스는 이 와이너리를 전설의 반열에 올린 안셈셀러스가 부르고뉴의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경험을 쌓고 아버지의 와이너리인 자크셀러스에 들어와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명성이 시작되죠. 샴페인 지역의 AOC 규정에 따르면 샴페인은 다양한 포도를 생산하는 생산자들로부터 포도를 구매해서 각기 다른 때루아의 또 다른 품종의 포도를 섞어서 샴페인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만큼 NM 생산자들의 입지가 굳건했죠. 이 안셉셀로스는 부르고뉴에서 양조를 배운 영향인지 보다 좀 때루아에 집중하는 양조 철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크셀로스를 유명하게 만든 솔레라 방식 등 당시로는 약간 생소했던 샴페인의 양조 방식과 철학을 자신의 와인에 도입하게 되죠. 그를 통해 생산하게 된 유명한 와인들이 지금은 없지만 서브스탕스나 리릭 같은 시리즈가 되겠고요. 물론 엔트리급인 이니셜은 물론이고 신의 물방울의 사도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엑스퀴즈도 생산하게 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로제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자크셀로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신의 물방울 사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자크셀로스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있는 와인 율리스 꼴랭입니다. 이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올리베 꼴랭의 집안은 의외로 1800년 초반부터 포도를 재배했다고 하는데 이 조르주 꼴랭은 꽁지라는 지역의 최초의 RM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1987년에 올리비의 아버지가 회사를 매각했고 또 가족의 포도나무와 셀러 전체를 대형 샴페인 브랜드에 임대를 하면서 이로 인해 독립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올리비에가 부르고뉴 여행을 갔다 왔다가 이 côte-de-bon의 와인의 그 특수함, 유니크함 이런 것에 반해 이제 자신의 조상의 포도 재배지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1995년부터 로스쿨을 다니면서 포도밭 인수에 공을 들여서 2003년 4.5헥타르의 밭을 복구했다고 하죠. 근데 2003년이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첫 생산은 2004년. 포도나무의 수령이 약 40년인 르피에르라는 1.2헥타르의 부지에서 샤도네이 포도를 양조해서 나온 5,400병이 첫 출시였다고 합니다. 제가 올리비에가 부르고뉴에 푹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양한 밭에 다양한 종을 블렌딩하는 샴페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자신의 고향의 때루와의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첫 빈티지를 단일 포동, 그러니까 싱글 비니아드에서 났는데 이게 지금도 그닥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율리스 꼴랭은 샴페인에서 와인을 100% 싱글 빈야드로만 출시하는 유일한 에스테이트입니다. 2006년 그는 레 마이용이라는 블랑 드 누아 두 번째 샴페인을 출시했고 이어서 다른 두 이웃 샤도네이 구에게 레후아즈나 제가 오늘 가져온 레 앙페르를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율리스 콜랭의 자체 이름을 외워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죠. 하지만 그래도 얘네는 블랑드 노안을 써놓더라고요. 연간 생산량이 약 5만 병 정도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 11년까지 브루고니 배럴만을 사용해서 소량의 리저브만 출시한 단일 빈티지로 출시를 했고, 점차 리저브를 축적해온 율리스 콜랭은 이제는 리저브 와인의 사용량을 꽤 늘린 것으로 보여요. 작황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 없이 세 가지 빈티지를 혼합해서 가능한 복합적인 편을 찾는다고 합니다. 율리스 콜랭을 자크 셀러스와 연관을 되게 많이 지으시는데, 사실 율리스 콜랭은 솔레르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빈티지의 벤클레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메이킹의 유사성을 연결하는 건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와이너리입니다. 나날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제 신성이 아닌 신성 제롬 프레버입니다. 쌍파뉴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2의 안셀ム셀러스의 지인, 안셀ム셀러스에게 뭐 사사를 받았네, 칭찬을 받았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셀주가 너무 많지만, 실제로 안셀무 셀러스와 명확하게 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사람은 사실 제롬 프레버 말고는 손꼽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보자면 자크 셀러스의 까브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니까 둘이 꽤 친한 사이였던 건 분명해 보이죠. 처음 제롬 프레버의 와인을 접했을 때 제롬 프레버를 소개하는 자료들에서 보통 뭐 피노메니의 마스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은 피노누아랑 차도네이도 꽤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는 와인들을 만들더라고요. 자크 셀러스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크게 올랐지만 희소성은 언제나 더 큰 가치 상승을 유발하니까요. 그래도 제롬 프레버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주인공은 엠마뉴엘 브로시입니다. 엠마뉴엘 브로시는 자신이 생산하는 와인 중 가장 유명한 와인, 르몽 베누아 같은 이름의 싱글 바이냐드, 예드 싱글 바이냐드 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한 종류의 끼베를 제외하고는 만나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은 오메니에, 오샬도네, 또 빈티지 르몽 베누아도 생산하고 심지어 주정강화, 라타피에까지 생산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안셀펠로스의 이름을 팔지 않고 성공한 RM 샴페인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와인 메이커가 아닐까 싶어요. 에마뉴엘 브로시도 마찬가지로 RM 생산량이 아주 적어서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빈티지 르몽 베누아 같은 경우는 국내가가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보인다면 꼭 사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와인은 제가 봄 쇼핑 리스트에서 추천했던 하우스죠. 루이스 브리종입니다. 제가 봄 쇼핑리스트 편에서 추천하고 나서 이 샴페인 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샴페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많은 RM 하우스의 태생적 성격상 루이즈 브리종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샴페인 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델핀 브릴레의 할머니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성구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910년에 아직 포도밭 가격이 합리적이었던 시기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은 15헥타르에 이르는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RM 하우스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쌍파뉴 포도밭의 어마무시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이 좀 수월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델핀 브릴레는 디종, 보르도, 부르고뉴, 캐나다 같은 지역에서 경험을 쌓고 2006년에 와이너리에 합류해서 오브의 테루아를 이해하는 데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약간 올리비에 꼴랭이랑 겹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이즈 브리종은 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빈티지 샴페인만 만듭니다. 이 생산자가 빈티지 샴페인이야말로 한 해를 담은 스냅사진이자 소규모 생산자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빈티지를 섞는 방식이야말로 NM에 좀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표는 독립적인 생산자로 남는 거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 루이스 브리종은 RM 표시를 못해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와이너리가 확장하면서 포도를 매입하기 시작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대로 상속돼 오면서 포도를 수확하는 법인과 양조하는 법인을 분리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한 와이너리 소속이지만 수확자와 와인의 생산자가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를 매입하는 형태로 인정돼서 이제 RM이라는 표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한 포도로 직접 메이킹을 하는 RM 하우스의 형태의 하우스인 건 아직까지는 확실해 보여요. 이 오브라는 지역이 샴페인의 최남단, 그래서 때로와가 좀 유니크하다고 해요. 토양의 지질로만 보면 랭스보다도 오히려 샤벌리에 더 유사한 석회절 점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70%를 피노누아를 심고 그리고 30%를 샤도네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꽤 합리적인 가격이고 판매처도 많은 편이라서 편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RM 스타일의 샴페인으로 추천드려요. 또 꽤 맛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샴페인 추천편에서는 17 빈티지의 일반 750ml 보트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매그넘 사이즈예요. 지금 이게 2011 빈티지인데 2011 빈티지는 매그넘으로만 출시가 됐더라고요. 생산 수량이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도 보이네요. 제가 이 보틀은 지금 여기가 레클레드 성수입니다.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아마 다른 매장에도 꽤 보일 것 같아요. 샴페인 매그넘은 워낙 귀하니까 보인다면 한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RM 샴페인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샴페인을 추천하러 돌아와 볼게요. 아직 궁금한 하우스가 있다, 샴페인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